의식 수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모든 개운법의 시작은 내 진동수를 올려라, 내 의식 수준을 올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주 강의를 하면서 이 영성학적 측면과 명리학적 측면을 같이 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영성 명리학 정도 되겠네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역사 얘기인데, 독재 시대, 뭐 대표적으로는 뭐 히틀러의 파시즘, 뭐 스탈린의 철통 숙청이 이루어지던 시대. 이 스탈린 시대의 우화입니다. 소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스탈린이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어서 지상 낙원을 만들었다고 이제 대외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인민의 낙원을 만들었고 스탈린은 우상화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스탈린 계열들인데, 이 스탈린이 인민의 천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인민의 거의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스탈린 독재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도 끝나니까 이제 비상 상황도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전후 재건 복구가 이루어지던 시절인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스탈린은 완벽한 지도자다. 그리고 스탈린과 공산당이 세운 나라는 완벽한 체제다. 이런 완벽한 체제에서 모순과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즉 모순, 잘못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서도 안 된다.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건 너 잘못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소련에서 연쇄 어린이 납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소설로도 쓰여지고 영화로도 쓰여진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소련이 조금은 사람 살만한 시대가 된 80년, 90년 정도가 돼서 연쇄 아동 납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연쇄 사건이다 해가지고 그 지역 보안국에 있는 이제 경찰 같은 사람들이죠.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지상낙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그냥 사고로 처리하라. 소련에서 엽기적인 수십 명의 아동들이 납치 살해당하는 일이 생기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스탈린은 완벽하다. 공산당은 완벽하다. 그래서 묻힙니다. 나중에는 중요 인물, 그러니까 당시 그 보안을 맡고 있던 사람의 자녀까지도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사건을 추적해서 캐내서 그 살인마를 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공권력에서 못 잡게 합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싹 덮어버립니다. 절대 지상낙원의 나라에서 이런 일은 생길 수 없어. 꼭 지금 북한이 우린 코로나 안 일어났어요 하고, 야 코로나 걸린 애들 다 안 보이게 다 숨겨. 뭐 이런 것처럼 꼭 이런 느낌이었죠. 2차 대전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소련의 무기들 중에 급조해가지고 만든 무기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이 급조해서 만들어진 무기를 갖다가 불평을 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숙청을 당해 죽습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 스탈린 동지가 승인한 인민의 무기가 절대 결함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 결함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 지적을 하면 지적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숙청이라고 하는 아주 철권 통치가 진행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대는 언론의 자유가 참 다 누구누구 탓이다 하고 다녀도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스탈린 시대하고 비유할 수가 없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러한 모순이나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모순이나 아집에 빠지는데, 무슨 모순이냐? 제가 스탈린 얘기한 거와 함께 비유하십시오. 명리학은 완벽하다. 명리학에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사주에는 이 사람의 모든 일생이 다 나와 있다. 즉 이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병 걸리고 언제 망하고 언제 흥할지를 사주만 보고 다 파악해야 한다. 내가 사주를 보고 못 푼 거는 내가 사주를 못 풀어서 못 푼 거지 사주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 사주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10년을 공부해. 20년을 공부해. 그런데도 모르겠어. 이상하다. 분명히 이 사주명리계의 유명한 스승들은 사주는 완벽하다 그랬는데, 솔직히 완벽하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
자기가 착각한 거지. 실제로 사주 명리계에 유명하신 분들은 사주 명리 완벽하다는 얘기 안 하십니다. 꼭 같지 않게 배운 사람들이 사주 명리학 완벽하다, 나는 도사다, 나한테 배우면 너도 다 완벽하게 풀 수 있다. 이거 다 거짓말하는 인간들입니다. 쓰레기들이에요. 이거 다 가머니설입니다. 꼭 스탈린이 내가 만든 무기는 완벽하다, 이 총이나 무기에 문제 있다고 하는 놈들은 그 놈들이 잘못된 놈들이다,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근데 사실 2차 대전 때 소련 무기 별 볼 일 없었거든요. 독일군 무기한테 맨날 발렸거든요. 자, 문제를 파악하고 독일군 무기보다 우리 무기가 잘못됐군요, 우리 무기를 개선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모가지를 땡강 숙청을 해버려. 아무 말도 못해. 이 무기 잘못된 것 같아. 사망. 너 숙청. 이래버렸단 말이죠. 명리학에서 완벽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명리학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어느 나라가 농업의 규제야. 그래서 농사 짓는데 아주 규제야. 농사법이 아주 발달했어.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농업은 발달했지만 농업의 기계화는 발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기계 만들 줄은 몰라. 농사는 귀신같이 짓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계 잘 만드는 나라에서 기계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완벽해. 저 따위 기계 따위한테 우리가 질 수 없어. 우리가 만든 거는 완벽해 라고 하면은 나중에 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농사 잘 짓는 나라에서 기계 잘 맞는 나라에 기계공학을 갖고 와가지고 농사에 기계화를 동원하면은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죠. 자,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더 희망적인, 더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운명을 견인해 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해피하자는 거예요. 견인하는 거지. 거기다가 에이, 이 사주 배렸어, 이런 판정 내리는 우리는 판정사가 아닙니다. 견인해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수렁에 빠지는 사주가 있으면 끄집어 올려줘야 되는 거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유도해 주고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은 발달했는데 기계화가 안 이루어져 있어? 그럼 기계 잘 만든 나라에서 기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면 됩니다. 부족한 구멍을 메우면 돼요. 내가 배를 잘 만드는데 배에 실는 첨단 기계를 못 만들어. 그럼 첨단 기계 잘 만드는 회사에서, 나라에서 기계 가져다가 내가 만든 잘 만든 배에다가 실으면 돼. 그러면 그 배는 구조도 튼튼하고 첨단 기계도 잘 갖춘 게 돼. 자,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리학의 부족한 부분은 영성학에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채워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을 다 명리학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사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명리학으로 설명 못합니다. 다양한 학문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리학도 학문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 너의 기술, 저쪽의 기술. 자, 오늘 215강의 주제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 사주 봐도 되나요? 아이 사주 봐도 되나요? 저는 아이의 미래를 모델링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리학에서 애들은 사주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사주 명리학을 부정하는 쪽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못된 말 하기 좋아하는 일부 명리가들 때문에 못된 말, 겁주기, 협박하기, 위협하기, 겁박해서 나의 영향력 안에 조종할 수 있게끔 알량한 명리를 배워서 사람을 협박, 겁박,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도 그닥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주의 단점만 낮추려가지고. 근데 이게 어른들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데, 애들 사주로 보러 왔는데 갓난쟁이, 꼬맹이, 청소년 이런 아이들 사주를 보러 왔는데 그 아이 사주에다가 재수없는 말을 해버리면 정말 재수에 옴붙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이 사주 봐도 됩니다. 아이 사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 사주 명리학으로 사람을 겁박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라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이의 사주는 이렇게 볼게요. 운명이 하나인가요? 아니요, 운명이 여러 개예요. 자기가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개의 미래가 열려 있어요. 33-1번일 수도 있고 58-6번일 수도, 258-3번 미래가 열릴 수도 있어요. 자, 이 사주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좁혀요.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인생 서너 가지 정도로 좁힐 수 있어요. 사주명리학은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탁월해요. 그 사람의 가능태가 무한이 아니라 몇 개 정도로 추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주명리학의 에너지장을 이용해서 그 미래가 열리도록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엄마가 믿고 아이가 믿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주를 믿으면 그렇게 펼쳐져요. 근데 어디서 재수없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나도 기분 나쁘고 애도 기분 나쁘고 주변 사람들도 야 애가 오래 못 산대, 야 애가 병 걸린대, 야 애가 잘못된대, 이런 얘기. 아 우리 아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 우리 아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잘못돼요. 우주는 내가 믿는 대로 움직이니까, 내 의도대로 우주의 방향성이 흘러가니까 그래요. 자, 오늘 아이 사주 어떻게 보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길이 보이시죠? 원웨이 철길입니다. 하나의 철길로 우리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의 미래로 달려가는 철길일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의 미래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사실 그러면 사주 볼 이유가 없죠. 뭐 사주 파서 뭐해? 이미 다 결정돼 있는데 우리가 뭐 발악한다고 뭐 바뀌어? 뭐 피한다고 피해져? 길이 하나인데 어차피 결론은 하나인데 중간에 약간 과정이 틀어진다고 해서 뭐 결론이 바뀌어? 그럼 사주 볼 필요 없죠. 그럼 사실 운명 추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운명 추론학이 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계승 발전되고 살아남은 이유는 미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철길처럼 철길은 여러 개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차점에서 하나의 철길을 선택하면은 그 철길로 쭉 지나가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선택의 교차점을 만나고 또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택의 교차점을 만나서 23-3번 철길을 타고 가다가 58-6번 철길로 접어들고 거기서 또 선택의 폭에서 23-5번 철길을 타고 가다가 종래는 2868번-1 선택을 하였네. 그래서 결론은 2868번 결말이 나왔네 인 겁니다. 자, 이거를 각종 철학이나 영성학에서는 가능태의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미래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중에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 그 과정을 연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선택되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꼭 영화로 비유하자면 감독판 같은 겁니다. 대중판, 일반판이 있고 감독판이 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감독판이라는 거는 감독의 의중에 맞춰서 편집된 영화인 걸 말하고, 일반 공개판 같은 경우는 기획사나 돈대준 측의 어떤 대중성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그 버전인데, 이 감독판하고 일반 개봉판하고 다른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결말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를 여러 개 찍어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내가 되게 잘 되는 미래도 찍혀져 있고 이미 촬영을 했고,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 영화라고 만약에 비유하자면 이미 결말을 이미 여러 개를 찍어놨어. 결말을. 내가 행복한 결말을 맞기도 하고 성취를 이루는 결말을 맞기도 하고 좌절하는 결말을 맞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는 결말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 그리고 나는 그 결말을 향해 운명은 달려가고 있어. 내가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3번 결말로 갈 수도 있고 4번 결말이 연결될 수도 있고 1번 결말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태의 공간 속에 있는 우리의 무한한 미래를 우리가 끌어당겨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 명리학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까지의 내용과 사주적 에너지의 흐름을 보고 예측되는 몇 개의 결과, 예측되는 몇 개의 결론을 뽑은 다음에 이 중에 3번이 유리하다, 4번이 유리한다를 뽑아서 그러면 3번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또는 4번의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배워가지고 그 중에 가장 재수없고 가장 기피하고 싶은 결말을 뭐 1번이나 2번 결말을 딱 맺어가지고는 너 안 돼. 그거 안 돼. 너 자식 안 돼. 이래버리면 정말로 그 재수없는 미래가 끌어당겨져 옵니다. 사주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재수 있는 미래를 끌고 와야겠죠. 재수 있는 미래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주 해석을 재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주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숙지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의식 역시도 그거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 됩니다. 자, 우리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러 오신 분이 해월의 이민일주인데요.
이 아이가 정유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태어난 지 몇 안 됐죠? 4살 정도 된 아이입니다. 우리 남자아이고 4살 아이인데요. 이 사주를 가지고 온 어머니께서 아마 다른 데서 사주를 좀 보셨나 봐요. 근데 되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우리 아이 사주인데요. 이제 첫째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사주인데 너무 불안해요. 이게 사주가 너무 불안한데 이 아이 잘 될까요? 라고 어머니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불안해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거 생각하시면 정말 그렇게 갑니다. 불안해 하실 필요 없죠. 그럼 이 사주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구조를 분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주를 분석한 후에 뭐 격국, 뭐 용신, 뭐 신강신약, 십이운성, 생극재화, 형충회합 다양한 방식으로 사주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각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보겠습니다.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스토리텔링이 제일 중요해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만들어진 단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다입니다. 물론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스토리, 2번 스토리, 3번 스토리, 4번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설명드리면 저 스토리텔링 할 줄 몰라요?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 늘어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자, 그럼 이 사주에 우선 구수를 만들어야겠죠. 구수를 뽑아내고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구수를 꿰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사주의 구술들을 한번 뽑아보죠. 사주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궁은 이렇게 생겼고 일시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회궁은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일시궁은 자기의 내면적 본질적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이러이러한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더 핵심이 되는 월주와 일주의 관계를 보면 월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일주의 아이, 그러면 신해라는 사회를 살아가는 이민이라는 아이,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이러이러한 사람, 뭐 독재 사회를 살아가는 성각자의 아이, 뭐 보수적 사회를 살아가는 뭐 선구자의 아이, 아니면 선구자의 사회를 살아가는 보수적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인성의 사회를 살아가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재성 사회를 살아가는 인성 가진 사람, 또는 명예적 환경을 살아가는 실리를 따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주는 신해라는 사회를 살아가는 이민이라고 하는 나의 관계입니다. 그럼 한번 보죠. 이게 이제 간지론적 해석이에요. 이제 간지를 보겠습니다. 월주간지가 신해, 일주간지가 이민이니까 자, 관계성. 천간은 관념, 지지는 실체. 천간은 관념, 지지는 실체라는 해석으로 한번 보죠.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관념과 실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인 신해는 관념은 정인, 신금, 보석, 정인,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신금이 역할적으로는 정인의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가치가 함축된 정보, 가치가 함축된 금융, 가치가 함축된 학문, 자격,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인성을 따지는 사회니까 자격, 학문, 가치, 정보, 이런 걸, 금융, 이런 걸 따진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해수가 나타내는 것, 오행적으로는 만물이 모여드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진중한 사람. 근데 역할적으로는 비견의 역할을 맡았으니까 일단 경쟁사회, 많은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만날 수 있음. 양인격, 그러니까 겁재격 또는 비견격은 일단 월지 자체가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니까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몇 명 중에 하나, 몇 명 중에 하나.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월지를 내 사회가 비견걸록이면, 비견걸록 뭐 양인이면, 겁재나 비견이면 좀 경쟁이 치열한 환경을 살아난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의 장점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람. 단점은 경쟁에서 치이면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 자기 개발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 악으로 깡으로 해야 되는 사람. 이 월지에 있는 사람들과 세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딛고 올라서야 되는 사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월지에 근을 두고 있으니까, 일간의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주는 자기의 주도성이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기부터 자기 주도성이 들어오고 사람들을 통해서 추대받는다. 인성사회를 통해서 추도받는다. 격국으로 한번 볼까요? 격국은 걸록격,
비견 걸록력. 천간에 투출된 거 없음. 그러면 사회적 이슈가 관념으로 투출되지 않았음. 이거 좋아요, 나빠요 물어보시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좋아요, 나빠요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 명리학에서는 음양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장점이 이만큼 있으면 반드시 그만한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회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밑에 다른 사주 샘플도 또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밑에 있는 사주는 사회 이슈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주 있어요. 이런 사주는 월지에서 천간으로 다 투출했거든요. 이렇게. 그럼 월지에서 천간으로 다 투출하면 그 사회의 이슈 테마를 따라가는 사주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바이오 시대에 접어들면 나 바이오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 나 인터넷 할 거예요. 3차,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나 4차 산업의 기수가 될 거예요. 이런 거죠. 이 학생이 지금 고3인데 올해 우리나라 코로나가 돌아서 대전염병 유행이 돌았죠. 현재 우리나라의 이슈는 이 코로나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병영균을 잡아가지고 박테리아를 처단해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현재 이게 전지구적 테마죠. 지금 이 고3인 학생이 올해 진로를 나 의대 갈래요. 바이러스 연구할래요. 잘하면 되겠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월지에서 투간이 돼 있으면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적 이슈를 따라간다 인 거고요. 월지에서 투간이 안 돼 있으면 사회적 이슈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나하고 사회적 이슈 상관없다.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이슈하고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나라에서 뭐 시를 쓰는 사람. 아니면 막 경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그러면 사회적 이슈와 테마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주가